오늘 아침 일라디오. 60, 70년대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간 우리 국토는 헐벗은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군인은 물론이고 여성들도 나무 심기에 그때는 동참했었죠. 홍수나 산사태, 이런 자연재해를 막자는 취지로 시작된 식목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벌써 77회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숲과 산이 푸르게 변했는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무 심기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실천들이 절실한데요. 나무 심기 좀 거창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작은 화분도 좋고 작은 모종도 좋습니다. 잠시라도 자연과 버타는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하고요. 심는 것만큼이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4월 식목의 달에는 녹색 성장들을 위한 작은 노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남한산성 부근에 산불이 또 발생했었죠. 특히 바람 많은 봄철에 작은 불씨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되겠습니다. 4월 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4월을 맞아서 신춘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 오늘 아침 일라디오죠. 오늘의 시제도 어제에 이어 프로그램 제목에 들어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어제 재치 있는 사행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오늘 아침으로 사행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6337님께 치킨과 콜라 세트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장원을 차지할까요? 100일장 장원 한 분께 치킨과 콜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도 나갑니다. 새농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 나무는 넓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폴라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잎이 넓은 나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호박잎같이 넓적하고요. 크기는 거의 어른 손바닥만 하죠. 그런데 큰 것은 잎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공기 정화 능력 또한 대단합니다. 하루 동안 내놓는 수분은 에어컨 8대를 5시간 켰을 때 나오는 수분과 맞먹는 정도라고 하죠. 도시의 열섬 현상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이 나무가 가로수로 인기가 좋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황토먼지 날리는 심장로 저녁버스 천천히 떠나고 꼭대기 햇살이 남아 길 아래 기어올 물소리만 듣고. 박은옥 정태춘의 빈산이라는 곡에도 이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노래를 듣다 보면 버스가 달리는 신장로, 그리고 이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농촌 풍경이 그려집니다. 오늘 식목일을 맞아 강력 힌트 나갑니다. 세계 4대 가로수 중에 하나인 이 나무. 이름이 5글자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민단체들이 예고했던 대로 어제 서울 도심에서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그렇습니다.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 저지를 위한 농어민 총결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7천여 명의 농어민이 참여를 해서 이 CPTPP 가입이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협한다며 가입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야말로 농업 분야의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인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볼까요? 기존의 FTA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RCEP이죠. 이 RCEP보다 높은 시장 개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 재개 우려, 여기에 대해서 또 수산 부분에서는 보조금 감축 등의 우려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장 개방률을 좀 들여다보면요. 농업 부분은 한 96%가량, 그리고 수산 부분은 99%가량으로 사실상 완전 개방이나 다름없다는 점, 그리고 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가입이 허용이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후발주자인 한국은 가입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수산 부문에선 처음으로 보조금 감축 조항이 CPTPP 협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CPTPP 규범은 기존 FTA나 RCEP과는 달리 처음으로 과잉의액 상태에 처한 어족자원을 의액하는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없앤다, 이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규범에서도 아직 과잉의액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보조금을 없앤다는 규정 자체만으로도 어업인들의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면세유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려가 되는 게 면세유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선어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영비에서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금이 면제된 면세유를 개정을 받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업 어종이 과잉의약 상태로 정해질 경우에는 면세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수협의 경우에는 고유황 경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지금 800원대 후반 정도에서 면세유를 어선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면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격은 한 1.5배 수준으로 유류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농어민들로서는 CPTPP 가입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클 것 같은데 어제 농민단체들은 현장에서 어떤 요구를 냈습니까? 이학구 한농협 중앙연합회장은 CPTPP를 막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입을 지속한다면 지방선거에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위 중앙연합회장도 특단의 대책 없이 농수산계가 반대하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농어민들은 CPTPP 가입 반대, 그리고 적극 처리를 요구를 했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3일 다시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차기 농식품부 장관은 좀 정치인을 임명해달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농정소신을 펼칠 수 있는 인사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이런 건데요. 기재부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산자부는 앞서 말씀드린 CPTPP 같은 시장 개방과 그리고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의 일에 대응해서 소신을 가지고 농업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건데,
이런 일에는 행정관료보다는 정치인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홍문포 의원이 그리고 해수부 장관으로는 정점식 의원과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인물들이고요. 농업계에서도 또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할 때 농업계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정치인 장관 임명을 지금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서 앞으로 결과가 기초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경보 단계가 하나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게 심각 단계에 들어갔었는데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경보 단계를 지난 1일부터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겨울을 나던 철새가 이제 북상하면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고요.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지난 3월 2일을 마지막으로 1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달부터 전국에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일제 접종은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돼지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 접종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제역 백신은 2017년 9월부터 상반기인 4월 그리고 하반기인 10월에 이렇게 두 차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국 11만 4천여 농가에서 사육 중인 435만 8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해당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텃밭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관장님 오늘 식목일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혹시 나무 심을 계획 있으신가요? 네, 매년 심고 있는데요. 토종과수가 예전에는 먹을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농가마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과일이 흔해져서 그걸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채취해서 다시 묘목이나 이런 걸로 만들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토종과수 하나 기르고 있다면 마음이 참 뿌듯하겠어요. 네. 예.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식목일에 대한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네. 식목일의 유래는 그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이주하는 개척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헐벗은 산을 보고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이제 뭐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도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광복 후에 1949년에 이게 이제 명절로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나무 심는 작업들을 계속 해와서 오늘날 이렇게 좀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다고 봅니다. 네, 어릴 땐 진짜 학교에서도 늘 하던 행사였고 진짜 하루를 쉬게 해주면서 했던 적도 있었고 변천사가 이렇게 되오는군요. 자, 텃밭 농사하는 분들 내 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를 심는다. 뭐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겨우내 이렇게 실내에서 키우던 관목류를 밭에 들고 나오셔서 밭에 심었다가 또 가을에 추워지면 다시 이제 화분으로 옮겨 심는 분들이 계셔요. 네. 아예 또 화분째 이렇게 심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치자나무와 귤과 같은 일부 햇볕을 이렇게 좋아하는 작물들을 제외하고는 또 대부분의 또 관목 작물들은 이렇게 강한 햇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목의 특징을 잘 살펴서 이렇게 옮겨 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분양한 텃밭 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예. 나무 심는 거 싫어하시는 농가분들도 계셔서 네네. 나무는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하기보다는 이렇게 가지를 취해서 이렇게 꺾어지하거나 아니면 뿌리에 있는 대목에 이렇게 키우고 싶은 가지를 접수로 이렇게 붙여서 접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접목 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네.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아무래도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얻기까지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원하는 열매를 빨리 맺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질병에 강한 작물로 키우기 위한 것, 또 이제 키가 작은 수목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꺾고지하는 가지를 삽수라고 하고요. 접목하는 가지를 접수라고 부릅니다. 싹이 움트기 전에 하는 작물도 있고요. 열매를 모두 맺고 난 이후에 잎을 단 상태에서 하기도 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작업인데 그 가지를 선택할 때도 좀 신중해야겠어요. 어떤 네. 걸 고르면 좋습니까? 삽수나 접수가 되는 가지는 내가 원하는 열매의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보통 겨울눈이 있는 상태에서 2월 중에 잘라다가 밀봉해서 흙 속에 묻어두거나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4월에 날이 따뜻해지면 이런 접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가지는 볼펜 두께 두께 정도로 취해서 위로 곧바로 자란 가지가 좋습니다. 예. 보통은 1년 정도 자란 가지겠죠. 그 정도 두께면 1년 정도 자란 거군요. 네. 접목할 때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이런 가지를 이렇게 잘라보면요. 절단면을 보면 바깥에서부터 껍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분을 운송하는 채관, 그리고 채관과 물관이 만들어지는 부름켜라고도 하는데요. 형성층이 원형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물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년생 이상일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전 해에 물관의 역할을 하던 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이렇게 쌓이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게 나이테입니다. 예. 그리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양분을 저장하는 광선세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장작을 패기 위해 도끼질을 할 때 갈라지는 선들이 바로 이 광선세포의 선들입니다. 네. 꽃가지를 꺾어다가 양분 없이 이렇게 물병에 꽂아두더라도 꽃이 피고 잎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저장된 양분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면의 구조를 이해하면 접목할 때 형성층, 아까 부름켜라고 했던 이 형성층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고 그 부분을 딱 맞춰주는 게 중요하군요. 네. 진짜 남들이 하는 것만 보거나 이제 얘기로만 들은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접목할 때 또 꼭 확인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접목에서 뿌리를 차지하는 부분을 대목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목은 씨앗을 파종해서 키운 대목 전문용 나무일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아예 성장해서 크게 자란 어떤 나무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크게 자란 나무에 접목을 하는 명칭은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목과 접수는 서로 잘 붙는 것도 있지만 또 붙지 않는 것도 있어서 친화성이 있는 작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그 궁합이 있는 거네요. 네, 예. 배나무 경우는 팥배나무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사과는 꽃사과 나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친화성 여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작물별로 대목용 묘목을 또 팔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이렇게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목 방식은 워낙 다양해서 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좀 보실 수 있어서 아마 방송에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사진 자료들 보시면서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설명과 또 실제 그림 화면은 어떤지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한 걸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무에서의 이제 삽목, 접목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작물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수박이나 고추 모종을 구입할 때 붉은색 집게가 줄기에 이렇게 찝어져서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접목을 한 부분입니다. 해서 파는 거군요. 네. 예.
박과 작물에 특히 많은데 수박 같은 경우가 많죠. 땅 위에 올라오는 덩굴 부분이 쪼개지는 병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주로 뿌리를 담당하는 대목은 야생성이 강해서 질병에 강한 토종 작물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공정육묘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이 없는 곳에서 완벽하게 키우기는 또 쉽지 않죠. 위에서 물을 분무하면 접합 부위에 물이 스며들어서 잘 붙지 않을 수도 있어서 뿌리를 담그는 방식으로 저면 관수를 해야 하고 또 습도와 온도도 이렇게 일정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콩모종 키우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선 주의할 점이 뭘까요? 이 전목과 삽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콩모종의 경우도 요즘은 이렇게 삽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콩모종의 경우에 떡잎 사이로 본잎이 이렇게 창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창처럼 나온 본잎을 떼어내고 땅 위로 올라온 줄기를 잘라서 꺾꽂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떡잎 양쪽에서 두 줄기의 본잎이 나오고요. 그리고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는데 처음에 모종 상태에서 나왔던 뿌리보다 훨씬 더 활성화된 뿌리가 나옵니다. 야, 네. 순지르기와 뿌리 활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그렇네요. 본잎을 제거할 때 떡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뿌리가 나오기 전에 그늘을 좀 만들어줘서 그리고 물도 잘 줘서 모종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비법입니다. 이야, 오늘 정말 좀 신기한 세계를 엿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뭔가 이렇게 환경을 바꿈으로써 또 결과물들을 얻어냈는지 참 선배 농업인들에게 존경심이 생기네요. 자, 오늘 청취자 질문도 좀 소화해 주시죠. 4769님께서 밭이 습하고 그늘진 곳에 있나 봐요. 네. 습하고 그늘진 밭에 무슨 작물을 심어야 할까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밭 설계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습하고 그늘진 밭이라고 하더라도 그 엽채류라든지 생강이라든지 토란 이런 햇볕을 좀 덜 좋아하는 그런 작물들이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엽채류 중심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넓으면 생강 토란도 한쪽에 네. 반씩 심으시면 좋겠어요. 1641님, 각종 꽃씨가 집에 있는데 언제 심어야 하나요? 하셨네요. 네. 보통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씨앗들이 과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을에 파종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씨앗들은 봄에 파종을 해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좀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5718님은 서귀포시의 지역입니다 하셨어요. 제주에 계신데 검은 콩 파종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셨네요. 보통 중부지방이 6월 20일 경인데요. 네.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지역이니까 보통 추석 즈음에서 이렇게 추석 즈음이 아니라 참 6월 한 5월 정도에 그것도 조금 빠르게 좀 빠르게 좀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165님, 아파트에서 수선화 꽃진 후에 구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네. 수선화는 겨울에 특히 얼어 죽지 않는 꽃이라서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구근이 또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뿌리 벌림을 하기 때문에 이른 봄에 땅이 풀렸을 때 그렇게 이제 뿌리가 갈라진 부분들을 쪼개서 나눠 심는 작업들을 땅이 풀리자마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땅 풀리는 거 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갑오경장이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난 새로운 개혁운동이란 뜻이라면
경장은 시대가 새로운 가치를 요구할 때마다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경장이란 단어의 어원은 중국 한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나라 때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동중서는 당시 황제인 한무제에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장이란 대책을 한무제에게 올립니다. 진나라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의 등용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경장이란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음률이 맞지 않으면 줄을 다시 풀어서 새롭게 매어 연주해야 합니다. 금슬 부조면 심자 필해이 경장지라야 내가 고야라. 검은고의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결국 새롭게 줄을 매서 조율하고 연주해야 하듯이 국가도 지나간 시대의 가치로 더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개혁의 경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해현, 경장, 풀해자에 검은고 줄 현자, 고칠 경자에 늘릴 장자. 해현, 경장, 검은고 줄이 느슨하다면 다시 팽팽하게 매어 연주해야 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검은고는 연주하는 줄이 팽팽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소리가 납니다. 느슨한 검은고 줄에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날 리가 없죠. 그래서 검은고 연주자는 연주에 앞서 반드시 현을 풀고 다시 조이고 느리는 조율 작업을 해야 합니다. 조율의 첫 단계는 해연입니다. 일단 줄을 풀어야 합니다. 기존의 구습을 타파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조율의 마지막 단계는 경장입니다. 다시 줄을 매어 팽팽하게 만드는 것이죠. 검은고 줄을 푸는 해현과 다시 고쳐 팽팽하게 조율하는 경장,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의 과정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해현 경장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부터 오늘 나는 어떻게 경장해야 하는가? 무엇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인가? 지난 내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기도 하고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 흐름에 나를 태우기도 해야 합니다. 꽃망울 터뜨리는 봄날, 나의 해현 경장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자, 봄맞이 백일장 사행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1318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늘 늘어져 자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나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하셨고요. 김동국님, 5대양 6대주를 늘 항해한다. 아침 방송 들으며 침울한 마음을 털어낸다 하셨습니다. 자, 신춘백일장 오늘의 장원은요, 0330님, 오늘도 들어요. 늘 농사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아직 초보 텃밭 농부지만 침침한 눈 가진 중년은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최고네요 하셨습니다. 0330님께 치킨과 콜라 세트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행시 내일도 진행하니까요. 내일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지난 일요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목된 한덕수 후보자는 어제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우선 재정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50조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당선인과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코로나 등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기업이 고용을 줄였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앤장 근무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덕수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이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이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제 SBS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 총리 지명 직전인 최근까지 이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4년 4개월간 약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당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김앤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의 큰 회사들에게 대한민국 기업 환경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설득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부분은 있지만 이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라며 이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오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혜경 씨 그리고 전 총무과의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2018년부터 3년간 이 배모 씨를 수행비서로 두면서 이 배모 씨를 이용해 공무원을 사적 심부름에 동원했고 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는 의혹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달 중에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JTBC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번 달부터 전국을 다니며 낙선 인사를 다니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 일정이 나온 광주 전남으로부터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공개 일정이 아니라 비공개 일정으로 다녀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재명 고문은 온라인 소통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고문 전용 온라인 플랫폼의 문을 이달 말쯤 열고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선 대표격인 이장직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다음 달부터는 지방을 돌면서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8월에는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7,190명으로 전날보다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지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봐도 6만여 명 가까이 줄어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많은 26만 명대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지만 역시 지난주 화요일 발표와 비교하면 8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08명이었고요. 사망자는 218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규모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부터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위중증 사망자 수의 감소와 함께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리 공군 훈련기 조종사들 영결식이 엄수됐죠?
네, 이 지난주 금요일 경남 사천에서 벌어진 KT1 훈련기 공중 추돌 사건으로 순직한 이 4명의 조종사에 대한 연결식이 어제 오전 부대 내 안창남 문화회관에서 엄수가 됐습니다. 이날 연결식에는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고인의 유족, 동료 조종사, 동기생,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으로 엄수가 됐습니다. 순직한 이장희 교수와 전용환 교수는 공군 베테랑 조종사 출신으로 이 전역 후에도 후배 조종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공군은 소개했고요. 또한 순직한 정종혁 대위와 차재영 대위는 지난해 공사 69기로 임관했으며 이 맡은 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왔다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네. 자, 목줄을 하자는 개들이 소형 반려견을 물어 죽인 사건이 벌어졌네요. 네, 그제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서 남성과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인 이 작은 푸들이 갑자기 커다란 개 4마리로부터 공격을 받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견주는 재빨리 자신의 푸들을 들어올렸지만 이 중형견들의 공격은 이어졌는데요. 이 하운드로 추정되는 중형견 4마리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소형견 견주도 이 손목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가해견들의 주인은 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중형견 5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산책을 시작하기 전에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 뛰쳐나가는 개들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가해견주를 과실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조현진은 지난 1월 이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이 범행을 하기 직전 한 상점에 들려서 이 더 치명적인 흉기를 고른 행적이 나오는 등 계획 범죄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조현진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면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제 조현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한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고요. 또 범행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느꼈을 이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조현진에게는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함께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경기도 하남에선 산불이 일어났죠. 네, 어제 오후 4시 43분쯤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 이 남한산성 인근 청량산에서 불이 나 소방과 산림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이 건조한 바람을 타고 확산이 됐는데요. 이 소방과 산림당국은 인력 280명, 장비 30대를 투입해서 4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고요. 지금 정확한 피해 상황은 날이 밝아서 집계가 되겠지만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로 이 청량산 산림 8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